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번 주 발표됐던 한 통계에 따르면 4월 신설법 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의 증가는 은퇴를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비자발적인 창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비자발적인 창업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은퇴 이후에 창업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또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였던 5, 60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은퇴 이후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드디어 막이 오른 대부업계 저축은행 시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치다 첫 번째 주제 살펴봅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지출, 그동안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죠. 대부업계 자산규모 3위인 웰컴 크레딧라인은 3세번의 도전 끝에 저축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수한 예신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의 상호를 웰컴저축은행으로 바꾼 뒤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웰컴저축은행은 이용 고객에게 하반기 중 최고금리 연 20%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0번의 도전 끝에 저축은행 인수를 눈앞에 둔 업체도 있습니다.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져 있는 자산규모 1위인 AMP 파이낸셜 대부인데요.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수가 확정되면 상호를 OK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다음 달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진출, 찬반의 시각이 엇갈리며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서민금융시장의 활기를 보탤 것인가, 아니면 금융계의 손톱 밑에 가시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부업체가 수년의 도전 끝에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던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2금융권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죠. 과연 득이 될 것인지 또 우려가 현실로 변할 것인지 이 내용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대부업계 3위 업체인데요. 웰컴 크레딧 라인이 저축은행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곧 1위 업체인 ANP 파이낸셜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진출.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사실 이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에 진출하려고 한 게 2008년부터거든요. 2008년부터 해서 러시앤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째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그다음에 웰컴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째 성공하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저축은행 업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계로 진출하려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부업체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제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조달 금리를 낮춰서 그래서 서민의 금리를 좀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명분은 좋군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이제 대부업체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 10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약탈적 대출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간판을 바꿔서 조금 좋아 보이게 좀 만들고 싶지 않을까. 사실 속내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세탁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저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또 일부 시장의 시각은 이제 저축은행의 고객 명단이 대부업체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대부업체가 좀 이미지 세탁도 하고 네. 그리고 기존의 저축은행 업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좀 수월하게 마케팅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시각도 네.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런 사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예. 되면서 한 대부 중개업자가 이제 가망 고객들만 좀 예. 추려서 이걸 예. 뭐 건당 12,000원에서 15,000원에 예. 이렇게 판매해서 뭐 3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저축은행 고객은 어쨌든 대출이 필요한 가망 고객일 수 있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예. 대부업체에서 이제 전화로 선택을 하면 아마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대부업 고객에게 예.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 저축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서민금융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훨씬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장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업체로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별로 나쁠 것이 없군요. 그렇죠. 예. 뭐 손실 볼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맞춰야 될 조건은 좀 어떤 편입니까? 일단 뭐 그동안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한다 이거는 예. 전혀 안 됐던 거였고요. 금융 당국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좀 강화시켜서 자산 규모가 높고 그다음에 대부업체하고 저축은행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 뭐 일정 기간이 지나는 동안 예. 대부업 대출을 좀 줄여라. 그런 감축 계획안을 내면 예.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예. 신청을 받았고 예. 두 개 업체가 이제 입찰을 했죠.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예. 웰컴이 먼저 이제 제안서를 내서 예. 금융위가 승인을 했고요. 그 러시안 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예. 뭐 그 사이에 동양 대부를 좀 인수하려고 했었고 그거하고도 금융권하고도 부딪혔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늦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의향서 제출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아마 금융위가 허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시각은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신 기능이 혹시나 대부업체의 자금줄로 이용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재도 자금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적인 좀 장치가 없습니까? 네, 뭐 현재는 지금 통계를 보면 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게 대출해준 금액이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분기까지 이 규모를 좀 줄여라. 그래서 뭐 총여신의 5% 내지는 300억 이하로 줄여라라고 저축은행에 지금 금융위가 통보를 했고요.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축은행 인수한 곳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그다음에 저축은행에서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대부업체에 팔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3, 4분기에 다시 이걸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어 장치는 말뿐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이제 대부업을 축소한다는 방침에는 따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계로 진출하는 그 조건이 대부업의 규모를 좀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하는 의견도 있고. 사실은 서민금융 시장에서 보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금리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3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여기가 제대로 된 서민금융 업무를 하지 않고 30%대 고금리를 좀 대출을 하고 있는 거고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가 축소가 되고 어디가 늘어나느냐가 이게 과연 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외연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축은행이 제대로 위상을 갖게 하는 것, 서민금융으로서 위상을 갖게 하는 게 먼저인데 무조건 뭐 이렇게 매각시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실화된 지금 저축은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좀 고민을 덜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좀 끌어들인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좀 있는데. 사실 이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8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들이 과거에 뭐 200개 이상
약속했던 상호신용 금고에서 출발을 했었고 예. 이게 이제 절반 이상 무너지고 하면서 현재 80여 개가 남았는데 예. 뭐 현재 이제 과포화 상태죠. 그리고 예보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도 현재 아마 남아있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팔린 거 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예보가 공적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팔아야 되고 인수할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업체를 선택한 것 같은데, 뭐 매각이 필요한 거는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부업체에게 팔아야 되느냐라는 거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많은 저축은행들이 또 지역 서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의 저축은행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저축은행 부실화를 낳았고 또 그 해결 방안으로 지금 결국에는 대부업체들이 좀 저축은행 인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대부업계 얘기는 또 틀린 것 같아요. 대부자산 감축 요구에 대해서 아니 지나친 정부 규제 아니냐, 뭐 돈 시장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또 불면 소리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제도권인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비대유권 금융인 그 대부업을 편입시키겠다, 그래서 대부자산을 줄이겠다라는 게 본질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자산이 주는 게 아마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저축은행 영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부자산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부자산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부업체가 지금까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약탈적 대출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안을, 사업계획안을 내라 라고 요구한 것이지 그게 무리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금융위에서 요구한 거는 5년 동안 한 40% 정도 대부자산을 줄여라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러시안 캐시가 아마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41%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요구에서 딱 1% 초과해서 그러니까 딱 맞춰가지고 지나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부정적이던 대부업 이미지를 그래도 많이 지금 높여놨는데 좀 우량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계로 빠져나가면 남는 대부업체들로 구성된 대부업계 조금 다시 좀 음성화되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대부업체가 그 이미지가 좋았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뭐 어떤 이미지였는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형 대부업체가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지느냐? 오히려 이제 중소형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형 대부업체가 빠져나가면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안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대부업체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빠져나가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주장의 핵심은 그러기 때문에 저축은행 인수하는 것도 대부업 영업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게 대부업계 주장인데 사실 이제 대부업 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지금 사실 뭐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그런 서민들 어림잡아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돈 필요할 때 빌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축은행 업계로 진출을 해도 기존의 대부업은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어떻게 들어보면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얘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30%가 넘는 이 고금리 대출이 과연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대부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서민 경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30만 명 정도가 이용을 못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우량한 고객들을 저축은행으로 끌어가면 뭐 대부업체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고, 반면에 현재 대형 대부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대부업체는 시장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0만 명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 못한다라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보여들고요. 이 규모가 축소될 거라는 논리는 항상 대부업체가 그 대부업체의 뭐 금리 규제를 하거나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때마다 항상 내세우는 그 주장인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뭐 어떤
합당한 그 통계에 의한 근거냐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20%대 뭐 저금리라고 얘기하면 뭐지만 기존 금리에 비해서 저금리인 상품을 이제 내놓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축은행 시행이나 대부업계 금리 인하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요? 일단은 그 몇몇 한 이제 두 군데 이제 저축은행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근데 예. 이게 전체 저축은행 시장에 예.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 사실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은행계 저축은행이 또 예, 따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은행계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군데 저축은행이 과연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러시안 캐시 같은 경우도 작년 7월에 20%대 대출을 했습니다. 29.9%의 대출을 작년 7월에 판매를 했었고요. 근데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아는 분들이 없으셨던 거고요. 이렇게 뭐 20%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기망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근본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최고금리, 지금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하고 연결된 거지. 이 금융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서 선의로 낮추라. 사실 이게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고금리 대출, 금리 최고 수준의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훨씬 영업적으로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금리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몇몇 착한 저축은행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착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감성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아까 서두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요번에 그 대부업계 저축은행 진출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법의 일환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좀 부실 저축은행 처리하는 방법 대부업계 끌어들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매각 그동안 계속 매각을 해왔고요. 매각 잘 안 되니까 정부 매각도 부담이죠. 거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보가 이제 공적 자금만 계속 쓰고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무조건 팔겠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보가 관리하고 있던 그 가교저축은행들도 사실은 이제 부실 PF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불법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해야 될 그 사주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경영 관리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매각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그 매각이 능사냐는 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라는 이 특성이 뭐 일반 회사하고 달리 이렇게 잘못 팔았을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금융 위기가 있듯이. 그래서 이거 단순히 돈 얼마 더 들어간다고 뭐 염가로 땡처리하고 넘길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되게 역할 정립을 한 이후에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예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노력하고 그런 방안들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의견에 맞춰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팀장님 부실화된 저축은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저축은행이 좀 건전하게 경영되고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좀 알려주세요. 결국은 이제 그 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서민금융하라고 만들었던 곳인데 PF 대출만 하다가 거기서 다 망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대출 그다음에 배임 횡령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행들이 망했는데 사실 이 망한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또 우량저축은행이 또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현대스위스라든지 솔로몬 같은 은행들은 그 전에 부실저축은행 인수했다가 또 망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사,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과연 그 금융 업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금융 당국 입장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규제가 사후적인 규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규제하는 것. 그게 문제죠. 이걸 이제 앞서서 좀 규제를 해야지만 결국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준비해서 좀 한 발 앞서서 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축은행이라는 것의 그 정체성이 다시 네. 좀 잘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대부업계, 저축은행 업계로 흡수시키겠다 하는 방침인데 가능할지. 이게 사실 저축은행의 태생이 예. 네, 무진회사라는 과거의 대부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호 신용금고가 됐다가 저축은행이 됐는데 예.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대부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겠다. 예. 뭐 과거에 무진회사가 상호 신용금고가 됐을 때 예. 과연 그게 성공했느냐?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들 회사가 건전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서민들에게 과도하게 예. 그 이자를 추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규제해야만 되는 예. 것이지 예. 단순하게 구조를 바꾸고 모양새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다. 이런 기대는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특히 이제 예.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돼 있는 금리에 대한 규제, 예. 이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셔야 좀 될것 구조적인 같습니다. 근본적인 네. 처방 마련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 자꾸 뭐 옷만 갈아입혀봤자 사실 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과 함께 대부업계, 저축은행업계 진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터치 한 번이면 만날 수 있는 보험 해결사.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보험 해결사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로 가서 보험 해결사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왼쪽 아래 있는 보험 생톡을 터치,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보험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집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방을 터치, 원하는 전문가와 1:1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전화 걸기를 이렇게 누르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보험 상식을 쑥쑥 늘려줄 교육센터도 열려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이 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 보험에 관한 고민은 이제 그만. 보험 해결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보험 대화방 보험 해결사.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50, 60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자발적인 창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창업이 오히려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는 얘기인데요. 과연 해법은 무엇일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현명한 인생 이모작의 대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한국창업전략연구소의 이경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그리고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한석규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50, 60 세대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조금 짐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만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60 세대. 네, 제가 주변에 가끔 물어봅니다. 예. 나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 이제 일을 그만두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주변에서 아니라고 선사례를 치거든요. 예. 사실 다 제 또래입니다. 예. 저의 뭐 동기들 또는 저보다 한두의 뭐 선배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네, 사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 제 또래 되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정말 안타깝고요. 예. 또 인생에서 가장 그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 돈을 떠나서라도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50, 60 세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특히 그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계층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예. 생각을 많이들 하지요.
그러나 이 베이비 부머라는 특정 계층이 예. 그 계층이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오래 삶으로서 나오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한 5060의 신세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그 층에 대해서만 어떤 뭘 해달라, 예. 뭘 좀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예.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게 하나 큰 쓰나미로 보면은 이게 단순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랄지 정부의 시책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 생각이 예. 큰 틀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그 큰 쓰나미로 보지 않고 잔잔한 파도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50, 60 세대 조금 인구가 많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56세 세대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더 젊은 세대 앞으로 또 경험할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근본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자,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몰리면서 요즘 창업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창업군을 보면 예. 50대 창업자들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 의사를 가진 분과 창업 의사를 가지지 않은 분으로 나눠지는데 예. 창업 의사를 가진 분이 전체 50대의 한 50% 이상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패하시는 분들의 비중에서도 보면 50대들의 실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50, 60 세대들의 창업 확대 어느 정도인지 잠깐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창업지원센터의 장성환 본부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50, 60 세대들의 창업이 요즘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창업을 하고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예. 60에서 70% 정도가 50대, 60대 중장년층이고요. 작년 1분기보다는 50대는 한 13.5%, 예. 60대는 12% 정도 늘어서 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 대부분이 은퇴를 하고 그 퇴직금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거든요. 예. 이때 퇴직을 하고 나면 첫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한 1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저금리 시대고 퇴직금 은행을 맡기기보다는 그렇죠. 그 돈으로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이 없는 분들도 예. 지금 정부에서나 또는 나오는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때쯤 되면 대부분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고 예.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 후 3, 40년 동안 수입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창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은퇴 창업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무래도 요식업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창업이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네네. 예.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도 한 5060 세대들이 예. 일명 보릿고개라고 하죠. 네.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어린 시절을 겪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은 잘 먹어야 한다 또는 뭐 먹는 장사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 한 80% 정도가 실패의 쓴맛을 보시기도 하고요. 특히 창업시장에서 요식업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 이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식업 창업을 하시려면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창업해야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뭐 생활밀집형 창업에 몰려 있다 보니까 실패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만약에 100개의 매장이 생긴다 가정하면 예. 5%가 뭐 한 일명 대박집,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곳이고요. 예. 35%가 한 평균 유지 정도 하시고 예. 60%가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장사는 잘 된다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고 예.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음식 장사는 맛이 중요하지만 뭐 창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맛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예. 자신의 입맛보다는 대중의 입맛을 파악해서 가수가 뭐 좋아하는 맛을 찾아야 하고 또는 평준화된 맛을 찾아야 하고 거기다 서비스 또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알맞은 상권, 뭐 트렌드 변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지금 또 엄청 홍보가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무리 뭐 음식 맛이나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예. 음식점 이름이나 위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SNS가 발달된 시대라 이런 매체만 잘 이용해도 매장 홍보나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창업지원센터 장성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뭐 그 은퇴 창업 좀 살펴봤는데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 실패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첫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 은퇴를 하시고 나면 자영업, 그중에서도 점포형 사업, 그중에서도 외식업에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이 외식업 자체가 워낙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웬만큼 열심히 잘해도 예. 금방 경쟁자가 나타나서 조금 잘 되다가 금방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장에 외식업체 많이 너무 많죠? 네, 예. 어려운 시장에 몰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그 도전하는 분야 자체가 투자 리스크가 좀 큽니다. 요즘 뭐 대도시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적게는 뭐 1억 가지고도 충분한 돈이 아니고 뭐 심지어는 뭐 3억, 4억, 5억까지도 이 투자비가 드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실패하면 좀 리스크가 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그런 창업 업종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낮은 창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네, 유리할 그것도 수가 뭐 있겠군요. 성공 가능성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투자 리스크가 큰 업종,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업종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야에 도전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이제 은퇴하고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재출발하기가 쉽지가 쉽지 않은데 않죠. 예. 그런 게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준비를 해요. 사실 근데 말씀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사실 은퇴 후 준비하기 쉽지 않지만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 5일 근무제니까 또 주말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골프 치러 가는 시간도 좋지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창업 준비를 하게 되면 한 1년은 예. 주변에서도 야, 좀 천천히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데 1년이 지나면 주변에서 다 이제 너 뭐하니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도 너무 조급하고 그러다 예, 마음이 보니까 급해지죠. 뭐 무작정 창업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5, 60대 분들 창업하실 때 보면은 지금까지 일해온 분야 무관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시고 하면은 참 그 쌓인 경험이 많을 텐데 그런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창업이 많은 것도 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 싶은데. 예. 창업 그러면 사실 예. 저희 센터가 작년 1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창업 교육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창업 교육을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또 이 은퇴한 후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그건 완전히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크다는 예. 얘기죠. 재기가 불가한 상태다. 예. 그게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우리가 이 창업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처음에 실시를 했을 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창업은 진짜 어렵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은 창업을 해서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쉽게 덤비질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 창업 교육은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고 또 말씀하신 이런 이 퇴직 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 예. 그런 부분들은 그 기술이고 예. 기술일 뿐이지 영업은 아니다. 사업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그 경험도 그 기술에 대한 경험이지 영업에 대한 경험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즉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말씀한 뭐 마케팅이랄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상품 분석이랄지 입지랄지 예. 등등 해서 자금력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 작품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좀 이거 IT 부분 좀 알아. 또 이런 어떤 걸 좀 세일즈 방법 알아. 예. 해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업 자체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쉽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그래서 저희도 그 베이비 부모 퇴직자들의 그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의 블로그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그 뭐 요즘은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예. 그 홈페이지를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무 문서 작성하는 거. 왜냐하면 은퇴할 나이가 되면 대부분 관리자로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경험이 많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경험과 경쟁력이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분야에 꼭 접목이 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을 하면 가장 밑바닥부터 내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적성을 찾아가는 훈련부터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의 설계를 새롭게 하는 데서 제일 먼저 이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내가 경험이 많고 난 나이도 있고 뭐 이런 위에 있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제 낡은 시대에 그 익숙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새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배우는 데서부터 창업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말씀입니다. 같아요. 예. 그게 창업뿐만이 아니고 예. 인생 이모작, 예.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예. 기본 자세입니다. 음. 저희 이모작 센터에서 바로 그런 걸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첫 예. 번째는 저희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인생 후반전에 이 목 디스크를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전반전에 계실 때는 예. 결제만 하십니다. 예. 근데 기본 교육이 이 이모작을 살아가는 기본 소양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예. 어디 가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들 목 디스크를 치료하자.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저는 그 두 가지 기본이 인생 이모작을 살아가는 가장 성공적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좀 이렇게 외식업체 가보면요. 좀 이렇게 노후에 창업하신 분들, 이렇게 사장님 뵈면 손님으로서 참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그 외식업체를 자주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아마 공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리고 창업 지원 정책 좀 들여다보면은 네네. 사실 이렇게 비율을 놓고 보면은 50, 60대의 창업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은데 지나치게 최근에 와서 창조경제 강조하면서 젊은 20대 창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지원 정책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 들여다보면 예.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예. 너무 여기저기 분산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나 고령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없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창업 컨설팅을 받으면 멘토링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예. 또 장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그 무료로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그 인큐베이팅 센터도 있고요. 예. 각 지역별로 뭐 비즈니스 보육센터 비슷하게 해서 그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긴 있는데 예. 제가 느끼는 것은 좀 뭔가 부분 떨어져서 쪼개져가지고 뭔가 전략적인 핵심적인 어떤 헤드쿼터나 브레인이 없이 예.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게 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예. 없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시니어에 대한 어떤 그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 쓰나미급의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예.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예. 그 첫 출발점은 시니어 계층을 쪼개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세, 90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만 이 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정말 못 배우고 자본도 없는 그런 계층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대기업 출신으로서 뭔가를 팔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대기업 출신이지만 팔 수 있는 상품이 없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뭔가 자원봉사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층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본이 있고 혁신적인 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선진국에서 커나가고 있는 시니어 창업,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시니어용 화장품이라든지 시니어용 뭐 여러 가지 문화대서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계층에 맞는 정책들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분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업종이나 직종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축은 업종이나 직종을 그 세분화된 타겟층을 통해서 제공하고 예. 또 한 축은 이런 어떤 그 각각의 분야에 맞는 어떤 전략 도전을 할 때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예.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 정책들을 좀 들여다보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좀 정책들이 운영이 되면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이 창업과 관련돼서는 저희 센터에서 예.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창업은 예.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생계형 창업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범주에 소위 시니어들이 하는 사회 공헌형 활동 또 거기에 포함해서 뭐 비영리 단체랄지 예. 또는 사회적 기업이랄지 예. 또는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결국 우리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가 우선 적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리스크가 크면은 아까 1억이 나오고 5억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데미지가 크면 클수록 예. 재기에 불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가치 이전 사업, 예. 가치를 이전하는 이게 금융 부분이랄지 예. 사회 서비스 부분이랄지 예. 또 공공 부분이랄지 예. 또 흔히 말하는 컨설팅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조직 형태가 NPO, 즉 비영리 단체랄지 비영리 조직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또는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랄지 그런 조직체를 꾸려서 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예. 그런 부분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동업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회에서 동창생이랄지 오비들 모임이랄지 이런 부분들 생각이 다 인생 이망을 살아가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생각이 다른데 인생 이무장을 위한 교육생들을 모집하다 보면은 생각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예. 그럼 뭔가 해보자. 예.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금방 그러면 어떤 아이템, 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은 예. 금방 모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거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준 것은 그분들이 초기에 자금력이 어떻습니까? 리스크는 물론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달린다든지,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안 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결제만 하셔가지고 예. 직접 이런 서류를 못 만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가지고 예. 우리가 소위 사회 문화를 바꿔가는 이런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은 예. 그게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조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실현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예. 지자체에서 끌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에 실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그건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소장님 말씀 중에 좀 업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업종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뭐 업종에 앞서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할 때 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1막 인생, 2막 인생이 꼭 1막 인생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일단 생계를 위해서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저는 좋아하는 일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좋아하는 드리고 일을 싶어요. 찾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그 취미 활동 속에서 수익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취미생활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레저와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공업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목공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 상업적으로 연결시키는 예를 들면 내가 그 환경 운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린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그런 웹사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활발하거든요. 예.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내가 정보를 차곡차곡 모으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책도 펴낼 수 있고 그 분야의 저술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파워블로그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미와 본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서 그럼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점포형 사업처럼 곧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한 마음 먹고 1, 2년 정도 준비를 하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후부터는 적은 수익이나마 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력이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 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비즈니스 아주 나쁜
선입관 중에 하나가 동업하면 망한다는 인식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업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앞으로도 영원히 창업 문화는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동업을 통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또는 그 사회적 경험이 많은 시니어층과 또 아이디어와 그 순발력이 빠른 젊은이들이 만나야지만 그렇죠.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창업 문화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동업이 발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문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뭐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유 혼자 망해도 나 혼자 하고 망할 거야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내 자본이 들어가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젊은이들의 어떤 순발력과 합쳐졌을 때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창업 생태계의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창업 전문가들이나 창업 어떤 전문 기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 대기업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그죠 선진적인 어떤 경영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정말 중소기업 사장들은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예. 갈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일단 눈높이가 낮춰야 되고요. 그래서 연봉을 좀 낮춰야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예, 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기업에 있던 분이 중소기업에 가서 금방 적응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뉴 트렌드에서 예. 새로운 분야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이가 들었다고 창조성이 없다고 보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이게 벽이 있는 거예요. 막이 있는 겁니다. 그 막을 망치로 두들겨서 깨주면 조금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망치를 깨는 작업을 하면 분명히 저는 저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예. 시니어들도 그 뉴 트렌드의 새로운 분야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참 좋은 말씀이겠다. 사실은 그 창의성이라는 것도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해주면 얼마든지 그 나이 드신 마인드만 분들 바꿔주면.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센터장님은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네. 참 인생 이모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센터를 만드셔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본인이 이렇게 두 번째 이모작을 하시면서 가장 어떤 그 벽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벽이다 하면은 이제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니어분들이 퇴직을 하면은 예. 예, 조금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음. 퇴직을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좀 그 이모작과 관련된 예. 은퇴를 대비한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전 사후 해서 재직을 하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또 퇴직하고 나서 받아야 된다.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재물 관리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개인 취미 활동 음. 그런 부분 두 가지만 잘 준비해 놓으면은 예. 인생 이모작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은 예. 그동안 우리 소위 일모작 그 생활이 얼마나 짜인 생활이었습니까? 예. 예. 그건 선택적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된 생활이죠. 예. 강요된 시간이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쉬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쉬고 나서 예. 다음에 이제 재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은 자기가 이모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깁니다. 여유가 더 크고 재물이 적으면은 선택적인 상황이 더 좁아진다는 의미가 뿐이지 일단 퇴직을 하고 나서 이모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필수적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런 취미생활을 왜 강조를 하냐면 취미생활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좋으신 얘기죠. 말씀. 예, 잘할 그래서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렇습니다. 그거만큼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 이모작은 자기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일정을, 자기 스케줄을 자기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퇴직하고 나면 너무 자유롭습니다. 예. 자기가 이게 정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예.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흔히들 예. 인생 이모작 것은 예.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음. 자기 인생의 완성의 시간이다. 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딱 맞다고 봅니다. 예. 인생 전반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인생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소장님, 전문가로서 오늘 많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소장님은 앞으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좀 당황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예.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그 이막 인생과 관련되는 방송을 이제 토크쇼를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네. 저는 제가 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막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이막 그래서 인생을 여쭤본 준비해야 거예요, 되는구나. 지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고객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막 인생의 모습이라고는 저도 이제 이막 인생은 지금 하던 일의 연속이 아니라 예.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 그런 인식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살려야 되고 회사를 잘 경영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막 인생에서는 반드시 가치가 좀 필요하겠구나. 가치. 추구하는 가치. 예, 예. 정말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후계자. 네네. 예. 저도 제가 일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노하우를 좀 더 젊은 층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이 제가 쌓아온 경험의 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했고 네 번째로는 예. 저술에 집중해야 되겠다. 뭐 그런 저술. 네, 예. 제가 쌓아온 경험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저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두 하고 분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1분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한테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베이비 부모들 앞으로 30년 내지 4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것은 흔히들 축복이냐, 예. 재앙이냐들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축복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흔히들 재앙에 가깝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그런 베이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이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잘 해드리고 싶은 예. 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또는 또 절대 기죽일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를 잘 찾아서 예. 다소면 좋은 인생 이막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베이비 부모 세대 위기 살펴보면서 인생 이모작의 대안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수장 그리고 한석규 서울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센터장 두 분 모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